예, 오늘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시 작전권 환수 과정을 보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메가더 장군에게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작전권이죠. 작전권은 군사 주권에 해당되는데요.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권을 메가더 장군에게 넘긴 거죠. 지금 같았으면 탄핵사입니다. 탄핵사유. 불법인데요. 무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작전권이 자신들한테 있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이나 박정희 그 이후에 정권들 미국의 작전권을 다 인정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책임진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에 의해서 이제 유엔군에서 미군으로 작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데 박정희 등 이제 그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마를 하려고 주한미군의 무기를 이양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없었는데 한미연합사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군력, 육군을 철수하는 데 공군력 증강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그 한미안보협의회,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기로 했고요. 그에 관해서 이제 법적 근거로 양국이 이 교환각서, 일종의 군사 협정이겠죠. 군사 협정을 맺고 이것이 이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국의 합참 의장이죠.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전략지시 1호, 1호를 으로서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주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국회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런 군사주권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이제 무효이고 위법한 건데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나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권 행사를 위임해서 똑같죠.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군 대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전권은 3중이죠.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일한 사람이 이러한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미연합사령관 미국의 대장이죠. 이 대장이 순서대로 대통령, 그다음에 양국 국방장관이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 그다음에 양국의 합참의장이 있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특정한 작전이나 부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또 한미 양국이 협의하기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죠. 미국의 의사대로 결정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작전권은 이제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은 나눠져 있는데요. 이 평시 작전권은 미국이 반환하죠. 왜냐하면 광주죠, 광주. 광주 민중항쟁 때 미국이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광주를 학살하는 그런 거에 미국이 책임이 지니까 바로 이제 이런 군사 쿠데타나 내부의 그 학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미국도 이런 이제 평상시 이 작전권이죠. 이걸 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평상시 작전 통제권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000년도까지 이양받을 거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시 작전권만 미군이 행사하는데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국방부가 주한미군이죠. 미국의 도움이 없이도 예비군과 현역 군인만으로도 북한과
전면전에서 승리한다는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출했습니다. 191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 남한보다 앞섰는데요. 80년대 이후에 점차 남한의 경제력 발전으로 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죠. 2000년대쯤에는 이제 완전히 재래식 무기에서 남한이 위기에 선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러한 한미가 이러한 남북 간의 군사력 역전을 반영해서 전시 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그러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인가요?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중동이죠. 해외에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뭐 한국 주한미군을 중동으로 빼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 기동군이죠. 병력을 늘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력을 또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의 전력을 중동으로 빼는 이런 전략적 유연성, 미군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에 한국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동의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및 후방 배치, 여기 후방 배치라는 건 일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본으로 후방을 배치해서 유사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대만 혹은 이제 중동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배치를 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주한미군 2사단 전투사단이죠. 그래서 일부 병력, 보병과 헬기 대대를 이라크에 전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상군을 빼는 대신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수용하려는 그런 의사였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2006년에 그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 능력을 검증을 했고요. 그 결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에 한국군이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독자 방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그 결과 2007년에 2월이죠. 노무현 정권 말기네요. 한미 국방회담에서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 17일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죠. 보수 정권이. 역시 마찬가지로 2009년에 국방부는 예비군도 동원할 필요 없이 현역 군인만으로도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한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했습니다. 노무현 때는 예비군을 동원하는 이때는 이제 예비군도 동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야 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대로 기존 합의대로 2010년 4월 17일 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북의 폭침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원인 규명에 있어서 한국군의 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이 무능하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 속에서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연기에 동의했지만은 미국 국방부는 2012년에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을 돌려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결국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북의 미사일 공격을 선제 타격하는 정보 타격 지휘 체계 능력을 의미하는 킬체인이죠. 킬체인이 완성되는
2015년 12월 1일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두 번 또 연기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되면 이제 북이 점차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기인데 바로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남한의 대응 능력이죠. 그거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 그리고 타격하는 것, 그리고 한미 양군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구비될 때 그때까지 연기하자.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2년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 북이 진도 4.9죠. 4.9 규모의 3차 핵실험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역시 한국이 사전에 이 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한국의 사전 포착 능력과 대응 능력이 다시 비판받으면서 안보 불안을 이유로 결국은 다시 한번 2013년 5월에 미국 측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전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였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이처럼 수차례 전시 작전권 전환 환수를 연기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하겠다 시기를 못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라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중반에 가서 한번 그 조건이 충족이 됐나 검증을 하기로 하게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세 개 조건이 충족했을 때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전까지는 그 시기를 못 박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죠? 조건이 성취될 때 다시 말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작전권을 영원히 환수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작전권 환수는 무기한 연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완수되면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미국이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불투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은 시기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합의한 미국이 평가해서 검증하는 그죠? 결국 미국이 동의하는 전제 조건의 충족 문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시작전권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환수로 표현하죠. 자주국방으로 표현하나 미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에서 한국군 중심의 전시작전권의 전환으로 환수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거죠. 특징은 환수라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지만 이 전환이라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작전을 하는데 육상은 한국군 주도로 한다. 그죠?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 주도로 한다. 그죠?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군사주권의 회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어쨌든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전 능력 정보, 군수 통신으로 돼 있고 각각의 과제들이 중범위가 25대 과제이고 세부 사목으로 150여 개 정도의 과제가 있어서 이 과제를 다 평가를 해서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시 정찰, 그죠? 한국군이 제일 약한 게 감시 정찰입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기에 의존하죠.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능력, 탐지를 하고 타격하는 것, 그다음에 전시에 그 탄약을 확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 두 번째 거는 북의 국지 도발 주로 미사일이겠죠. 그다음에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 한국군 및 동맹, 여기서 동맹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한미가 같이 공동작전을 하는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능력이 대응 능력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 능력은 이제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에 대한 타격, 전략적 타격, 전략적 타격책이라는 거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북이 미사일을 특히 핵미사일,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을 축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 그럽니다. 전쟁 억지력 정도의 수준. 미사일 방어 체제를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 사전 탐지죠.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위한 사전 탐지, 그리고 요격, 방어, 그다음에 반격이죠. 반격, 보복, 격퇴로 나오면 역시 중과제가 있고 역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 과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 그죠? 그다음에 전략 및 작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한 부분 있습니다. 조건이와 관련돼서 북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 관련돼서 2015년에 북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겠죠? 사이버전 이런 것들을 대비한 새로운 작전 계획 5015를 만들었습니다. 작전 계획에서 5,000번 단위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의 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01호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교란이죠. 이 교란은 이제 신호 체계, 미사일의 유도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지휘부와 미사일 부대와의 에, 통신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파괴,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선제 공격하고 발사됐을 때는 요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작전 계획 501호가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작전이 그가 한미 연합으로 추진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미사일 방어 계획은 결국은 미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지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시작전권 전환이죠. 전환을 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확인을 하고 이러한 조건 중에서 이제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그죠?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한미가 연합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군비를 증강하는 거죠. 특히 미국의 비싼 첨단 무기, 전략 무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래식 무기의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대활약, 포탄이라든지 재래식 무기 이 자산까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 국방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 이 국방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산 구매를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려면 니네가 북의 공격에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이 이 국방백서에 따랐는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전작권 전압을 해 300조를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작전권 환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킬체인이죠. 뭐냐면 북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 이게 킬체인. 이 킬체인은 이제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미 공군의 시간 민감성 표적 대응 작전, 스쿼드 사냥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긴 합니다. 시간 민감성 표정이라는 거는 치고 빠지는, 즉 한국 경우는 갱도에 숨어 있다가 재빠르게 바깥으로 나와서 포격한 후에 다시로 갱도로 숨는 장사정포죠. 아니면 이제 차량에 미사일을 실었다가 신속하게 이동해서 발사하고 또다시 신속하게 이동하는 이와 같이 어, 보복 타격, 그죠? 보복 타격, 원점 타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늦어지면 그 치고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탐지를 해서 다시 도망가기 전에 이거를 발사한 원점을 타격하는 것. 이거를 말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탐지 능력이죠. 정찰기라든가 인공위성으로서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탐지를 한 다음에 이거 단순한 실험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장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이제 청와대나 백악관이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면 다시 일선 부대에 지시해서 발사하는데 그래서 미사일 발사 전에 파괴하는 게 원칙입니다. 킬체인은 이걸 선제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 징후를 보고 발사 전에 파괴하는 것.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관련돼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 기존의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까지는 약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화된 액체 앰플. 액체를 쉽게 말하면 호스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액체를 박스 형태로, 그죠? 박스 형태로 앰플, 그죠? 이렇게 해서 장착하죠. 그때는 7분. 고체 연료는 5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킬체인은 이 시간 안에 공격 징후가 나타나고 나서 이 시간 안에 이거를 정보부대가 탐지해서 직상급 그죠? 직상급 지휘부로 올려서 대통령까지 가서 다시 공격 부대로까지 다시 와서 미사일을 쏘고 그죠? 미사일을 쏘면 날아가는 시간이 있죠. 현재 그 현무 미사일이 이 보복 원점 타격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북에 있는 거리까지 300에서 500km를 한다면 약 5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탐지부터 그다음에 발사 명령, 그 날아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길어도 40분, 짧으면 5분 안에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현재 고체 연료 단계에서는 선제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예방 공격이나 보복 공격인데 예방 공격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방 공격은 예를 들어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죠. 근데 그게 시험인지 시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이나 미국을 공격을 하는 건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예방으로 공격하는 것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북이 단순히 군사훈련을 하는데 전쟁이라고 오판하고 공격을 하다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예방 공격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고 결국은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은 위험성 때문에 적용 못하고 선제 공격은 시간적인 불가능성이 그렇고 이 보복 공격만 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킬체인 대신에 김정은이 실제로 미사일을 보관하고 발사하는 부대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는 북한 네트워크 무력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이 미사일 부대가 평상시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바로 현장에서
명령을 인증해서 발사하는 이런 즉시 발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정은과 핵 미사일 부대 간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거 하나는 북이 미사일을 특히 핵무기를 김정은이 직접 평양 부근에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미사일 부대로 이동한다. 뭐 이런 가정이라는데 그런 가정은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핵 무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 김정은이 있는 평양에서 직접 관리하고 전쟁의 시기 때 해당 부대로 이송한다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킬체인이나 네트워크 무르카이 등 북의 발사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찰기나 인공위성 능력이 중요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작전권을 이양받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종합적으로 삼축 체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삼축 체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는 거, 선제 공격. 두 번째는 미사일이 이 무력화시킨 걸 실패해서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요격하는 거. 세 번째는 보복하는 거. 이러한 삼축 체계인데 엄청난 비용을 국방 예산을 여기에 퍼붓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전체 국방 방위력 개선비의 36%를 한다. 예를 들어서 소형 군사 위성 최근에도 발사했는데 수십 기를 배치를 해서 북한 전역을 항상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삼축 체계는 그래서 선제 공격 필체인, 그다음에 선제 공격이 실패해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방어망,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체인은 선제 공격이니까 북의 핵심 표적, 즉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서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 발사 전에 공격해서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근데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랬죠. 시간 남북과 같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사 전에 그걸 탐지해서 제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날아오기 전에. 한국형 미사일 방안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발사를 막는 걸 실패해서 실제로 날아올 경우에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해서 이걸 탐지해서 요격하는 거죠. 이러한 건또 다층 방어 체제죠. 다양한 국산 요격 미사일 이외에도 미국산 저 패트리어트죠. 그다음에 사드, SM3 이런 식으로 적어도 고고도 대기권, 그죠? 각종 요격 미사일, 미국산 무기를 다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보 탐지 시스템을 그 미국이죠, 미국과 같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제 그 동해 일본과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핑계로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편입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량응징 보복은 현재로서는 현무 5랍니다. 현무 5.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두 9톤이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 9톤의 탄두면은 말로는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축구장 200개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뭐 100m, 지하 100m의 기지도 그 파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한답니다. 저준위, 그죠?
전술핵에 버금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국군의 주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 이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고 반대로 이제 그 확장 억제는 그죠? 북의 핵무기에 되는 건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략자산이니까 북이 한국을 공격하면 북의 정권이 붕괴된다는 거죠. 수소폭탄, 그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술 핵무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폭격기, 그죠? 폭격기, B-52 폭격기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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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뭐 폭격기, 그 다음에 잠수함이죠. 핵잠수함 이런 걸 통해서 북을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엄포를 누물어서 억제를 가지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확장 억제라고 보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의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안정적인 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이거는 한국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을 줘도 괜찮을 정도의 에, 한반도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건 너무 모호하고 이걸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원하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원하지 않으면 환수 안 한다. 주지 않는다. 미국이 계속 가져간다. 이런 이제 그 미국 백지수표 같은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보죠. 저 한국의 군사적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죠. 뭐 국방 예산을 많이 줘서 첨단 무기를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최근에 대만과의 관계 이런 거죠. 너무 모호한 내부 환경의 좌우가 됩니다. 두 가지 조건과 달리 구체적인 검증 기준도 모호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평가 목록을 작성해서 이거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북에 대한 비핵화, 그죠?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요원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보 사무 실제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게 전환하는 거를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미국이 마음대로 하겠다. 별도수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 한미 이 양국의 국방장관이죠. 안보협의회. 그래서 이 조건 3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규칙, 그죠? 국제법, 그죠?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 이런 것도 했다가 작년에 2024년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죠. 안보협의회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원하는 바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부분, 특히 최근에 타이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이 자국 안보의 본질적 요소이며 레드라인하고 천명하고 있는 대한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한국군에게 작전권을 돌려주는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까지 고려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실무 그룹.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동북아겠죠.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부분, 그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테러 견제 정책에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그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 동북아 전략에 따라서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어쨌든 이러한 세 개의 조건에 설정된 세부적인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미는 이제 특별 상설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러한 과제에서 대부분의 이제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거죠.
몇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한 탐지, 탐지 부분이죠.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이죠. 이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 재래식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략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이 미국이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조건 1과 2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조건 3과 관련돼서는 영내라는 이제 동북아입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 중국과 러시아 문제죠. 특히 대만, 타이완 문제죠. 이거를 한반도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결합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공감했다. 이런 등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한국과 미국의 연합 사령부죠. 그 한미 사령부가 현재 미국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전환할 텐데 그러한 한국 중심의 미래 연합사의 작전 능력을 검증하도록 했다. 아까 말한 삼축이죠. 삼축은 선제 공격,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보복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이제 작전 개념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작전 주체죠. 작전 주체, 사령부에 관련돼서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면 한미 연합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과거에는 이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는 걸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해체하기는 대신에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해서 지금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지만 한국군 장성으로 사령관을 받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금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연합사는 현재의 한미 연합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한 사령부로 변환되고 미한 사령부는 현재 주한미군과 유사한 지위를 하고 다만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지위를 받는 거죠. 주한미군만 그렇습니다. 주로 육군이 되겠죠. 육군.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작전권에 복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주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주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에 충돌을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미군에 대한 작전권이 아니라 특정 임무죠. 특정 임무에 대해서만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의 이 지휘, 그죠? 사령부 지휘에 순응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전반적인 주권 제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이후에 성립될 미래연합 사령부에서 한국군 사군 사성이죠. 대장이 결국은 미군까지 포함해서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휘 능력, 작전 능력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검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조건과의 별개로 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운용 능력을 검증을 합니다. 이걸 세 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운용 능력, 그다음에 완전 운영 능력, 완전 임무 능력 이러한 단계. 1단계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임무 수행 능력, 2단계에서는 충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한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증할 대상 목록을 만들어내서 연합 임무 필수 과제 목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씩 그거를 검증을 하고 있어. 필수 과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보, 화력,
지휘 통제, 지원 이런 분야에서 정구 작전이라는 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정구 작전 수행을 위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19년에 성공적으로 검증됐고 현재 2단계를 검증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역설적으로 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정작 미국은 군사훈련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조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은 좀 어렵다. 질질 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2단계 검증이죠. 그런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3단계 검증에서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래사령부를 청설하는 개념이 이 박근혜 이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박근혜 정부 때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3단계 검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 연합사령부가 한국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죠. 기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3단계 검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어, 피해, 그죠? 전사자가 많은 육상이죠, 육상. 어, 육상 작전은 한국군 중심으로. 그래서 연합사가 한 거죠. 지금 연합사랑부가 한 거고, 미국은 주로 이제 그 전사자가 많이 남지 않죠. 해군이죠, 해군. 음, 해상과 공군이죠. 공군을 중심으로 하겠다. 사람이 만중이 죽는 땅개 훈련은 한국군이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주로 타격전이죠. 해상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해상 이지성 그다음에 비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타격전을 자기들이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중 육군이죠, 육군. 육군은 감축하게 되고 그죠? 특수전 중심으로 미군의 육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죠? 작전상의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한국군이죠. 한국군을 미군 작전의 하위 개념. 육상작전은 네가 알아서 해라. 육상작전. 육상작전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생각하는 어, 전시장처권 환수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 대만 문제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 에, 미국의 그 동북아 전략이죠. 동북아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고 종속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풀어줄 리가 없겠죠. 종속하지 않는 한 전시작전권이죠. 전시작전권을 어, 미국이 보유해서 그죠? 작전권을 보유해서 한국군의 발목을 잡겠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강제를 편입시키겠다는 게 현재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